반갑습니다. 김진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6회차에 이어서 7회차 들어가게 될 텐데요. 아마도 8회차까지 여러분 끝나시면 엔제가 마무리 완성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8회차는 동영상이 따로 제작되지 않고 실강에서 전 지문을 다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7회차가 엔제에서는 마지막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요, 오늘은 좀 거꾸로 한번 나가보려고요. 앞에서 동영상 체크된 거 말고 뒤에서부터 거꾸로 나가서 장문 먼저 하고 나머지 문제 빠르게 쉽게 샥샥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30제 157번에서 158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합니다. 보이시죠? 자, 중요도는 중정도 될 것 같고요. 지문 굉장히 괜찮습니다. 창의적인 인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축약하고 단축해서 한 지문으로 뽑기에 굉장히 괜찮은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중요도는 중이고 출제 포인트는 어휘와 빈칸 그리고 제목을 보시는데 제목은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요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인간의 특징이다. 그래서 요지 한번 볼게요. 창의적인 사람들은 새롭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접근하고 모호한 경계, blurry boundary를 즐기며 탐험을 좋아하고 외적으로 부과된 규칙을 싫어하는 등의 일반 대중과는 뭔가 좀 다른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긍정적 특징, 부정적 특징, 그리고 남과 다른 특징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장이 이걸 전체의 요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 형광펜 일단 주시고요. Two major personality traits that define the creative individuals are openness to experience and adventuresomeness. 창의적인 개인을 규정짓는 두 가지 주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openness to experience. 이게 첫 번째죠. 즉 뭐요? 경험에 대한 열린 태도고요. 두 번째는요. adventuresomeness. 즉 모험심으로써 이 두 가지 특징을 창의적인 인간의 특징이라고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두 갈식으로 치고 있고 그 다음 블락 지정한 부분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요. openness to experience. 즉 경험에 대한 열린 태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블락 패러그래프에서는 adventuresomeness, 모험심에 관해서 서술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이 내용과 이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필기판 오른쪽에 보시면 선생님이 그림 그린 거 보이시죠? 자, 뭐라고 써 있나요? 어떤 creative person, 웃고 있는 creative person이 있고 왼쪽에는 openness to experience, 그 다음 두 번째는 adventuresomeness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리고 정의해보기 하면서 쭉 블럭 비워두고 있어요. 여기에서 블락마다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 한글로 쭉쭉쭉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글로 정리하는 건 제가 따로 써드리진 않을 거고 여기 여러분이 본문에서 보이는 블락이 들어있는 부분이라든가 밑줄이 쳐져 있는 부분들을 한글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창의적인 인간의 특징이 한눈에 쓱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첫 번째 블럭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openness to experience. 경험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대. 이해되니? 자, 창의적인 사람들은 경험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틀에 박혀있지 않다라는 쪽으로 글이 흘러갈 거야. 됐어? 다시 뭔가 독창적인 관점으로 사물을 좀 다르게 바라보면서 틀에 박혀있지 않다. 이게 전체 내용의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자, 첫 문장서부터 빠르게 쭉쭉 흩어갑니다. 자, creative people은요 tend to approach the world. 세상을 어떻게? 형광펜 in a fresh and original way. 독창적이고 굉장히 신선한 방식으로 세상을 접근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보이네요. 바로 이 독창적인이란 단어가 creative하고 같은 의미의 단위가 바로 뭐다? original이란 단어다. 기억하세요. original이란 단어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원래의 뜻도 있겠지만 오리지널이 독창적인이란 뜻도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세상을 뭔가 독창적인 방식으로 바라보는데 that is not shaped by preconception. 자, preconception도 조금 중요해 보이죠? 미리 정해진 개념. 그래서 선입견이란 단어야. 선입견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은 방식이 됩니다. 자, 다음 문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좀 눈여겨보실 게 뭐냐면 블럭마다 선생님이 밑줄을 치는데 같은 색깔이 아니죠.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들의 특징 중에서 뭐 부정적인 관점으로 접근되는 특징들은 파란색 블럭,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되는 특징들은 핑크색으로 정리한 거예요.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쭉 가보시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The obvious order and rules. 잘 생각해봐.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선입견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는 방식이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방식이죠.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명백한 질서나 규칙은 적용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 얘기입니다. That are so evident to less creative people and which give a comfortable structure to life. 해서 여기까지가 rules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 규칙들은요, 보다 덜 창의적인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명백하고
또 규칙이라는 것은 사회 안정적인 틀이나 구조, 편안한 어떤 구조를 제공해 주겠죠. 그런 구조와 틀들이 are not perceived. 인지되지 않는다는 거야. 누구한테? creative한 people들한테는요. 자, 이 사람들은 who tend to see things, 사물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니까 in a different and noble manner, 형광펜, 뭔가 다르고 뭔가 noble, 참신한 방식으로 바라보겠죠. 이게 어느 단어랑 같은 거예요? 그렇지, 바로 맨 첫 번째 했었던 요 말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in a fresh originality way. 됐지? 자, 따라서 이러한 열린 태도는요, 사람들을 어떻게 허락하냐면 to observe things, 사물을 관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어떤 사물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입고 있지 않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무엇을? 눈 가리개. 어떤 눈 가리개? conventionality라는 눈 가리개를 쓰고 있지 않다. 자, conventionality라는 단어가 또 주목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제 전통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전통이란 것은 옛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인 것을 전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전통보다는 인습이란 표현을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인습이라는 게 뭡니까?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합리적으로 납득될 수 없는 전통을 우리가 인습이라고 얘기하지. 그치? 국어 시간에 배웁니까?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전통을 인습이라고 하니까 이 인습의 눈가리개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물을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공통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거? 바로 이 conventionality가 뭐에 해당되는 거야? obvious order and rules랑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기존의 사고방식과 틀이니까 동시에 뭐랑 연결되는 거야? 그렇지, 바로 이 preconception, 뭐야? 선입견과도 연결되는 같은 paraphrasing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rephrasing 코드로도 괜찮은 표현이 되겠네요. preconception, obvious rules, and conventionality, 인습까지. 됐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런 열린 태는 또한 어떤 것과 수반이 되냐면 tolerance for ambiguity와 수반이 된대. 자, 이 부분 또 아주 중요한 어휘가 되겠죠. ambiguity가 뭡니까? 애매성, 모호성이라는 단어인데, 자, 이 애매성에 대한 관대함에 의해서 수반된다라는 것은 사물에 대한 열린 태도는 틀에 박혀 있지 않으니까 모호함과 애매함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열려 있기 때문에. 뭔가 딱딱 규격에 맞춰서 떨어지는 건 누가 좋아하는 거야? 덜 창의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규칙이나 질서, 틀이 되는 거지.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열려 있기 때문에요. 어떤 대답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모호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관대하게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되죠? 그래서 tolerance, 용인, 인정이라는 단어가 되면서 ambiguity를 굉장히 잘 받아들일 수 있다. 애매함과 모호성에 관한 관대함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괜찮네요? 넘어가서 creative people은요, do not crave, 갈망하지 않습니다. black and white world, 즉 흑백, 대조, 흑백 논리, 우리말로 뭐 아니면 도의 방식의 절대주의를 갈망하지 않아. 왜? 그들은 딱딱 좋은 거 나쁜 거, 착한 거 못된 거 뭐 이런 식으로 결정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흑과 백의 양분된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냐면 shade of gray, 즉 회색깔을 선호하거나 회색깔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낀대요. 이 회색이 상징하는 것 자체가 뭐겠니? 그쵸? 바로 ambiguity가 되겠죠. 그쵸? 애매함, 모호함, 뭔가 경계의 불분명한, 말도 버벅대네요. 자,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노지로 계속 또 연결되는 것 봅니다. In fact, they enjoy living a world. 그들은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세상에 사는 것을 좋아하냐면 unanswered question, 즉 답이 정해져서 내려지지 않는 그러한 질문이 있는 세상. 그리고 blurry 무슨 뜻이야? 모호한, 흐릿한이라는 뜻이죠. 경계가 모호하고 흐릿한 것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는 거야. 그런 세상을 오히려 즐긴다는 표현까지 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ambiguity나 gray나 그리고 unanswered나 blurry boundary 같은 것들은 전부 다 같은 논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같고 이렇게도 다 같은 개념이지. 됐어? 자, 그럼 정리합니다. 경험에 대한 열린 태도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신선하고 독창적이고 차별적이고 새로운 관점과 방식을 선호하지. 그치? 두 번째로는요, 명백한 규칙이나 질서, 선입견, 그리고 인습 따위를 선호하지 않고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됐죠? 세 번째는요, 애매함과 모호함을 즐긴다.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보실 수 있겠다. 됐지?
자, 그럼 두 번째 단락도 들어갔는데 두 번째 단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쭉 가보죠. 크리에이티브한 people은요, enjoy adventure를 즐긴대요. 당연히 explorer 행강팬 뭐요? 탐험하는 것을 즐기겠죠. 그리고 탐험을 할 때 아까 전에 이 단어 나왔잖아. social convention 뭐야? 사회적인 인습 같은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사회적인 인습에서 나오는 그러한 경계들을 밀어내버려. 밑줄 줍니다. push the limit가 되는 거죠. 되십니까? 자, 그 다음 그들은 또한 싫어합니다. 무엇을? 외적으로 부과된 규칙. 이미 나왔잖아. obvious order and rules 같은 거라는 거야. 자,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규칙에 의해서만 움직이죠. 그쵸? 자기 자신의 독창적인 규칙에 의해서만 이끌어간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자, 그렇게 보셨을 때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명백한 규칙이나 룰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사니까 세상과의 공통성이 크니 적니? 적겠지.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온 거야. 중요하네. This lack of commonality. 형광펜 가십니다. 그리고 역시 commonality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게 보입니다. 됐죠? 자, 세상과의 어떤 공통성이 결여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 있어? 조금 뭔가 아웃사이더가 될 수 있으니까 alienation 뭐야? 소외감 그리고 loneliness 외로움 이런 거. 왜? 혼자 노니까 아웃사이더니까 이런 것들이 파생될 수 있다는 얘기. 이것도 역시 특징이 될 수 있고 자 게다가 the lack of evident and obvious standard까지 perception information에서 자 어떤 정보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명백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스탠다드 역시 규칙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경계가 어떻다? blurring, 애매하고 모호함을 양산하게 된다. 그래서 이 단어도 역시 여기에 있는 blurry boundary랑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됐죠? 마지막 봅니다. This,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one of the trait,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는데 that explains the higher rate of mental illness in creative people. 즉, 창의적인 사람들한테 뭐가 더 발생 비율이 높아? 멘털 일레스. 또라이. 정신이 나가는 거야. 정신병이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지. 누구보다? 평범한 사람들보다. 이 원인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독창적인 그런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거요? 기존의 틀을 벗어버리고 부과된 규칙을 싫어하고 공통성도 결여되고 그래서 약간 왕따 느낌이 주면서 소외감과 론리네스가 있을 수 있고 명백한 어떤 기준이나 틀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또라이가 될 수 있는 거야. 이해돼? 그렇게 두 번째 단락도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리합니다. 네 번째로 연결할게요. 모험과 탐험을 즐기고 그 다음 탐험 시에 부과된 규칙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 다음 여섯 번째 외부의 공통성이 이렇게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소외감이나 고독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어떤 규칙 같은 것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정체성이나 자아의 경계에도 역시 모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신병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230제 15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흐름 무관 문제였었고요. 중요도는 하, 출제 포인트는 어법과 빈칸인데 사실 별로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어법과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제는 또 유일무이하게 한 문장. 바로 이 부분 보이시죠? 나돈이 잡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패밀리까지만 형광펜 쭉 끄시고요. 여기 부분만 유일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어떤 내용이야? 미국인들의 애완동물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큰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 개를 기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개를 단지 그냥 애완동물로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밀리 멤버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쁘게 그림 그리신 거 필기판에 보이시죠? 뭐라고 돼 있어요? We have a dog in our family 이렇게 돼 있는데 필기판 봐봐. In our family 밑에다가 하나 더 써보세요. as a true member라는 단어까지 써주세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으로서 애완견을 기르고 있다는 게 포커스가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념하시면서 바로 들어갑니다. 자, by 1993년 까지 56밀리언 즉 5,600만이 넘는 미국 가구가 개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대략 얼마? 15밀리언이니까 150억 달러를 씁니다. 어디에? spent on 여기에 쓰겠죠. 자, 첫 번째 veterinary care 어떤 의료 수익과 진료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음식, 장난감, 액세서리 그리고 funeral arrangement가 뭡니까? 장례 준비 이르기까지 바로 이 부분이 뭐예요? 애완견과 관련된 양육 관련 비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들이는 비용이 엄청나. 그치? 150억 달러래. 와. 야, 가늠이나 되냐? 1달러를 1,000원으로 셈쳐도 15조가 되는 거네요. 시장이 엄청난 규모가 될 것 같죠? 자, 어쨌든 anyway. 그래서
not only 나왔으니까 뒤에 뭐 나와? but also 나오시겠지. 자, 그런데 뭐가 느껴지셔야 돼. not only 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하기도 하다라는 문장에서요. not only A, but also B. 자, 문제적 보시면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표현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그리고 A 자리와 B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구가 들어갈 수 있고 문장 자체가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 해석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장의 대가리에, 어디에? 문장의 대가리에 부정적으로 해석되지 않더라도 형태적으로 부정어구, 즉 부정부사 같은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고 배웠니? 그렇지. 도치가 일어난다고 배웠을 거야.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전에 도치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미 처음에 동강 찍을 때도 강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하지 않고요. 우리가 문두의 부정 표현으로 나돈니가 들어갔을 때도 역시 도치가 일어난다 정도까지만 이 시간에 정리를 할 건데, 문제는 보통 문두의 부정부사나 부정어구가 들어가게 되면 주절에서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선 주절이 A, B 어느 쪽에서 도치가 일어나냐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not only 다음에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왔을 때는 그 절 내에서 도치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누구랑 좀 다르냐면 not until과 관련된 도치 구문에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든 not only A, but also B에서 A가 문장의 형태로 들어가 있었을 때는 뭐 일어난다? 도치가 일어나서 이 주어 플러스 동사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 조주동으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죠? 그래서 이 문장도 다시 보시면 not only do more Americans own dogs에서 more Americans가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뭐 할 뿐만 아니라 own dog, 개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것이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대동사를 뭘 썼어? 조동사 대신 do라는 조동사를 쓰게 된 거죠. 일반 동사의 조동사니까요. So do more Americans own dog 된 겁니까? 그리고 but 이하는 문장 그대로 가시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유일무이한 어법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but also에 계속 이어가시는데, 보다 많은 미국인들이 개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자, unprecedented numbers of animal, a number of 수많은이라는 뜻인 거 아시죠? 자, 유례 없던 수많은 동물들이 이제 즐기고 있대요. 무엇을? 쭉 여러 형광펜 하시면, 자, 이 부분이 전체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뭐가 된다? 요지 부분이 되는 겁니다. 요지 부분이 되면서 동시에 빈칸의 역할도 될 수 있다. 가볼까요?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즐기고 있대. 무엇을? 요 단어가 제일 중요해 보이죠? elevated status, 고양된, 한층 더 올라간 지위를 누리게 됐다는 거야. 그들의 신분과 지위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뭐로써? true members of the family, 가족 구성원으로서, 진정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지위가 격상이 된 거지. 그치? 자, 그 이하는 제가 구체적으로 라인 바이 라인 해석은 하지 않을 텐데, 이 동물들의, 특히 애완견들이 고양된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된 배경 또는 근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가정을요, 조사를 했대요. 10,000 가구를 대체적으로 조사했더니 70%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는요, 이렇게 내용이 정리될 수 있어요. 개를 위해서 어떤 위험의 상황에 처했을 때 기꺼이 내 위험을 감수해서 개를 구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요, 보다 비슷한 70%의 사람들이 emergency medical care 보이세요? 자, 긴급한 어떤 의료 서비스를 그들 개를 먼저 받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어. 뭐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받기 전에 개한테 먼저 양보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한 4분의 3이니까 비슷하겠죠. 70에서 75% 사람들이 자, 뭘 줍니까? wrapped, 어떤 포장된 크리스마스나 birthday, 프레젠트를 직접 주기도 한다. 이거 자체가 뭐야?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230제 150번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0번 문제는요, 원래 문제가 빈칸이었습니다. 빈칸이었고요. 여러분, 7회차에서 이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는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약간 깜놀한 그런 질문이었어. 빈칸으로도 엄청나게 괜찮은 문제였어요. 그런데 우리 아쉽게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빈칸으로 좋은 문제인데 이게 또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도는 중 또는 하라고 선생님이 지정을 한 거고요. 자, 출제 포인트는 그래서 순서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내용 박, 즉 제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 한번 보죠. 거울에 비친 사물의 거리 측정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변경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거리 측정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전체 글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여러분 사실은 이 내용 자체에 대한 그림을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일단 전체 글은 총 2단락으로 나뉘어질 수 있고요. 첫 번째 단락은 카메라로 대상까지의 어떤 거리를 맞추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이것을 사람의 경우로 적용시켰을 때의 경우로 나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 보시면 출제 포인트가 순서라고 돼 있죠. 순서는 보통 몇 단락으로 나뉘어져요? 그렇지, 4덩어리로 나뉘어지잖아.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또 반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각각의 순서는요, 여러분 되어 있죠? 첫 번째 어디에 나눠져 있니?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object에서 일단 끊어집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은 for this에서 끊어지고, 자, 세 번째 단락은 어디? mirror에서 끊어지네요.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이었어. 개인적으로 여러분 평강펜 치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 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했었을 때 이 마지막 요 부분이요, to mirror까지 요 부분이 여러분이 찾아내야 될 빈칸으로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에 여기서 이렇게 끝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계략적인 수술을 여러분이 따로 메모를 해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4단락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시고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림 먼저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필기판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조금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제가 할 거고요. 이 글이 설령 변형 문제로 나오든 나오지 않든 여러분의 미래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지문이 될 거야. 저도 엄청나게 느낀 바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 그림 봅니다. 자, 그림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예시 1번 그림, 예시 2번 그림 돼 있죠? 먼저 예시 1번 그림 먼저 선생님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봐. 자, 그림 설명 아니야. 일단 먼저 생각해봐. 여러분이 사진을 찍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진을 찍을 때 사람을 찍든지 나무를 찍든지 산을 찍든지 배를 찍든지 그 대상, 즉 피사체의 크기를 앵글 안에 맞추려면 뭐를 조정해야 돼? 그 대상까지의 거리를 조정해야 되겠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좀 더 크게 나오게 찍으려면 가까이서 찍을 거고 좀 더 작게 보이게 하려면 멀리서 찍을 거야. 그죠? 그래서 피사체의 크기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거리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인 경우에는 포커스, 줌을 이용해서 포커스를 맞추겠죠. 이해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인 그런 대상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은요, 특히 거울 속 안에 있는 대상을 우리가 찍을 때 그 실질적 거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련된 글이에요. 자, 그러면 예시 1번 그림을 봅니다. 자, 카메라가 있고요. 거울이 놓여져 있고 왼쪽에 별과자가 놓여져 있어. 실제 별과자야. 자, 그 거울 속에 별과자의 그림이 투영이 돼서 반사돼서 비춰지겠죠. 내가 찍고 싶은 것은 별과자, 실제 별과자가 아니라 거울 속 별과자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렇다면 카메라에서 거울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A라고 볼게요. 그럼 이 거리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겠죠. 만약 여러분이 A의 거리만 놓고 보신다면 여러분은 뭘 인식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의 피사체를 거울로서 인식하는 거지 거울 속에 있는 별과자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됩니까? 자, 그렇다면 카메라에서 거울 속에 있는 별과자까지의 실제 거리 ED라고 되어 있죠? Effective Distance, 실제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은 카메라에서 거울까지의 거리 A와 거울에서부터 실제 별과자까지의 거리를 B라고 했었을 때 그 두 값을 합친 값이야. 이해가 안 되는 친구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금 현재에 있는 오프라인의 세계를 현실 세계라고 보고 거울 속의 세계가 또 하나 펼쳐져 있다고 봅시다. 그리고 이 현실 세계와 거울 속 세계를 연결하는 문이 거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울 속 안에 있는 별과자는 거울로부터 좀 떨어져 있겠죠, 멀리. 얼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다시, 거울 속에 있는 별과자는 거울로부터 거울 속 세상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그렇죠, B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즉, AB의 삼각형 모양의 꼭지점에서부터 정확하게 B만큼 그 내부로 들어가야지 실제 그 별과자에까지 거리가 그만큼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따라서 카메라에서 거울까지의 거리를 A라 하더라도 우리가 거울 속에 있는 별과자까지의 전체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선 뭐를 해야 된다? A 플러스 B를 합쳐줘야 된다. 그 A 플러스 B의 거리를 염두하고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똑같은 관점으로 예시 2번 그림으로 들어가는데 이제는 카메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거울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두 가지 그림 있죠? 뒤통수가 있는 실제의 나가 있을 거야. 그럼 여러분 한번 해보자. 저랑 같이 해보실게요. 실제 나의 X라고 써봐. X라고 하고 실제 나라고 보시고 거울 안에 있는 치즈라고 얼굴이 보이는 부분을 Y라고 해보시고 거기다 쓰세요. 거울 속의 나, 즉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됐나요? 자, 그리고 실제 나서부터 거울까지의 거리가 B라고 돼 있지. 거기다가 30cm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적었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거울로부터 30cm 떨어져 있고 거울 속에 있는 나도 거울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30cm 이상 떨어져 있는 거지. 즉 A의 값도 얼마라는 거야? 30cm라는 거야. 써보세요. 이해되니? 자, 선생님이 아까 뭐랬어? 실제 나와 거울 속에 있는 세상에 있는 나에까지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즉 X에서 Y까지의 실제 거리는 30cm가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B 60cm가 돼버리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거울 속에서 비춰지는 내 모습은요, 내가 서 있는 기준으로부터 60cm 떨어진 모습으로 서 있다고요. 됐어? 따단. 자, 이제 여기서 재미있는 개념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 그렇다면 내가 바라보는 거울 속의 대상의 크기가 남들이 바라보는 실제의 내 모습의 크기와 같을까, 다를까? 정답은 No, 다르겠죠. 이게 우리가 허걱해야 되는 부분인 거야. 자, 왜 그러겠어? 여러분이 거울까지 30cm 정도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거울 속에서 비춰진 내 모습은 얼마 더 떨어지는 거랑 똑같아? 그렇지, 60cm 더 멀리 있는 모습의 크기와 동일하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남들이 바라보는 실제 내 모습의 크기를 내가 가늠하기 위해서는 X에서 Y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해야 돼? 반으로 줄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분명히 이 빈칸 문제를 좀 틀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도 몰랐거든요. 왜 반으로 줄여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거울에서 보는 내 모습은 실제 거울까지 거리보다 2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훨씬 더 작게 보이는 상이라고요.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상으로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울을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봐야 된다는 거야. 얼만큼? 반절만큼, 즉 30cm만큼이 아니라 15cm만큼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봐야지 마치 내 남자친구가 나랑 30cm 떨어져 있었을 때 보여지는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거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우, 와우. 자,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내년이면 혹은 내후년이면 소개팅이나 미팅 같은 걸 하시게 되겠죠? 그럼 보통 소개팅 같은 걸 하게 되면 혹은 미팅 같은 걸 하게 되면 테이블을 마주하고 서로 보게 될 거야. 맞냐? 그 테이블의 거리가 평균적으로 60cm 정도 됩니다. 그럼 60cm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돼?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 얼굴에 어떤 블레미시, 여드름이나 어떤 점이나 이런 것들, 뭐 잡티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길 바라겠죠. 남학생들, 내 머릿속에 어떤 뭐 비듬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여드름 자국 같은 게 보이지 않길 바라겠지. 그러면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그 사람이 그런 결점들이 안 보이고 예뻐 보이냐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하기 위해서는, 잘 생각해봐, 테이블이 60cm야. 가로 60cm 정도 멀리 상대방하고 앉아있다고 보는 거야. 그때 내 얼굴이 어느 정도 크게 보여질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할 때 거울은 몇 센티미터 정도로 거리를 떨어지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30cm 정도 가까이 보셔야지 그게 그 남자가 나를 보는 얼굴이 되는 거야. 알겠냐? 저도 이걸 몰랐어요. 우린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울을 어느 정도 떨어뜨려서 손꼴로 내 얼굴을 봤어. 그 얼굴이 그만큼 떨어져 있었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잖아. 즉 우리는 거울까지의 거리만 인식을 한다고요. 실제 그 남자가 거울까지의 거리 정도로 만약에 존재하게 된다면 날 2배 더 얼굴을 크게 보는 거야. 자세하게. 쇼킹 아니냐? 알겠죠? 자, 요거 괜찮은 질문입니다. 실생활에 적용되는 아주 좋은 문제였다. 그치?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바깥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본문을 빠르게 훑습니다. 첫 번째, 자, when using a camera to focus on the object in a mirror,
우리가 카메라를 사용해서 거울 속 안에 있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려고 할 때 포토그래퍼는요 반드시 계산해야 됩니다. 뭐를요? Effective distance, 실제 거리를 계산해내야 됩니다. 뭐함으로써? 자, 실제 거리 계산 방법 아까 했죠. 이제는 이해하셔야 돼요. By measuring the distance from the camera to the mirror and adding it to the distance from the mirror to the object. 첫 번째는요, 카메라에서 거울까지의 거리를 뭐하고? 계산하고. 두 번째는 그 값을 어디에 더한다? 거울에서 실제 대상까지의 거리에 더하라는 거야. 아까 뭐였지? A 플러스 B였죠. 자, 여기까지 무슨 내용? 카메라와 거울 속 대상까지의 거리 측정 방법. 됐냐? A 플러스 B 실제 거리였다. 자, 그런데 생각해봐. 카메라가 자동 초점 카메라야. 여러분 띡띡띡 알아서 초점 맞춰주는, 거리를 조절하는 그러한 중기능이 들어가 있는 카메라 아시죠? 그거를 찍는다면 잘 생각해봐. 그 카메라는 내가 거울을 향해서 초점을 맞췄을 때 거울 속 안에 있는 별과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오토 카메라 같은 경우는 거울 자체를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고요. 따라서 다음 문장 Some autofocus camera는 have a particular trouble.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무엇에? 이 과정에. 바로 요 놈 때문에 이 글이 앞에서 갈라지게 된 거면 this process가 가는 과정이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measuring and adding 요 거리 측정 과정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they read only the distance from the camera to the mirror. 이 카메라는요 당연히 거울까지의 거리만 자기가 가늠해서 측정을 한다고. 따라서 그 안에 있는 별과자까지 거리를 내가 맞추려면 어떻게? 매뉴얼리 수동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겠죠. 뭐 하기 위해서? compensate for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 무엇을 메꾸다, 보상하다, 상쇄시키다. 뭐요? 메꾸다, 보상하다, 상쇄시키다. 매보상 되겠네. 자,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여기까지가 뭐야? 카메라와 거울 속에 있는 대상에 초점 맞추는 내용. 자, 이제는 어디로 넘어온다? 사람으로 넘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여기서 끝났고요. 자, 갑니다. 세 번째. There are also lessons to be learned if you are in the habit of checking your appearance in the mirror. 여러분이 거울을 맨날 하루에 10번씩, 5번씩, 10번씩 보시는 분이라면 당신도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 어떤 거였어? 자, remember that. 기억하세요. You're looking at yourself. 당신이 당신 자신을 보실 때는 from twice the distance to the mirror. 거울로부터 얼마? 2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지. 됐어? 따라서 마지막 단락, 세 번째 단락 끝났고요. 마지막 단락 넘어갑니다. 만약 당신이 얼굴에 잡티가 있어. 그리고 머리카락에 막 이가 있어. 막 비듬 있고 떡졌어. 만약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어느 정도 남한테 그것이 보여질지 확인을, 체킹을 하고 싶으시다면 당신은 실제 거울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니? 당신 자신과 거울까지의 거리를 half, 반으로 줄이셔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 To see yourself as others do. 다른 사람 하는 만큼, 하는 만큼이라는 건 뭐냐면 대동사예요. see를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대로 네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중요한 팁 가르쳐드렸죠? 야, 이거는 진짜 대박이야. 그치?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당신의 실제 모습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괜찮았죠? 빈칸으로 너무너무 좋은 문제. 하지만 우리는 순서와 제목 정도만 기억하시고 실제 생활에서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됐습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230제 146번으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원래 내용일치 문제였어요. 익룡에 대한 어떤 신체적인 여러 가지 특징 같은 것들을 묘사한 내용일치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비중 있게 다뤄줄 수 있는 지문은 아닌 것 같고요. 따라서 중요도도 하로 될 것 같네요. 자, 출제 포인트는요. 문장 삽입 그리고 어휘, 빈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앞부분 전반부는 익룡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익룡이다, 뭐 크기가 뭐 1m다, 어떤 비행 실험의 표본이고 날개가 폭이 7에서 10m다 등등등 여러 가지 특징 나오니까 이건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디서부터? 중간 most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ost scientists believe that. 많은 과학자들은 믿습니다. They did more soaring gliding than active flying. 그들이 실제 비행으로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이 솟구쳐서 활공했을 것이라고 믿는데요. 자, 그 다음 문장이요. 형광펜 들어갑니다. 문제는요, is in determining, 결정짓는 거래요. 뭐를요? How they become airborne. 어떻게 그들이 날 수 있게 되었는지를 결정짓는 일이었대요. 그래서 이 부분의 유일무이한 중요 어휘는 하나, 뭐요? 에어본이 되시겠습니다. 형광펜.
어휘성 빈칸 혹은 빈칸성 어휘 정도로도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에어본이란 단어가 뭐야? 비행 중인, 공기 중에 떠 있는, 하늘에 떠 있는 이런 뜻이 되겠죠. 어떻게 그들이 그럼 과연 비행하게 되었는가를 결정하는 문제. 됐어요? 자, 이 문장의 위치가 중요해 보입니다. 또한. 자, 문장 삽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문장이 바깥으로 뿅 하고 나갔을 때 당연히 논리적인 어떤 내용상의 결여가 있겠죠. 앞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Most scientist가 아마도 이 새끼들이 soaring하고 gliding 했을 거라고 믿었다라는 거잖아. 그런데 뒷문장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The leg seems too fragile for them to have made a running start. 바로 익룡의 다리가요. 너무나 연약해서 그들이 to have made a running start 뭐야? 도움닫기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지. 이해돼? 분명히 활공하고 날랐을 텐데 도움닫기를 할 수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날았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 사이에 이 문장의 위치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그 이후에는요. 어떻게 airborne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고 있죠. 자, 첫 번째 one idea is that they climbed a tree and cliff and then jumped. 뭐요? 나무나 어떤 암벽 같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면서 활공했을 것이다. 자, 그리고요. Most pterosaur fossils are in marine strata. 대부분의 익룡 화석은 어디에 있다? 해양의 stratum의 복수 형태입니다. 해양의 단층 안에 있었다. 이것은 뭘 나타낸다? Indicating that 애니멀이 아마도 may have been 뭐뭐였을 수 있다라는 과거의 추측이 되겠지. 아마도 사냥을 했어. 물고기를. 어디에? Cliff along the seashore. 해안을 따라서 있는 절벽에서 물고기를 사냥했을 것이라는 암시를 나타내는 거겠죠. 됐죠? 그래서 그들이 뭐 나무나 클리프 같은 데로 올라가서 점프하는 그런 활공 방법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한 근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즉 에어본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글은 두 가지, 익룡의 신체적인 특징,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그들이 날게 되었을까에 대한 어떤 추측, 즉 에어본의 근거를 설명한 글로 나뉠 수 있겠다. 그래서 어휘 유일무이한 빈칸성 어휘는 에어본이라는 단어가 중요했다는 거. 자, 마치고 넘어갑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지문으로 넘어갑니다. 230제 142번을 펼쳐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리에 대한 얘기인데 저도 어렸을 때 정말 참 좋아했는데요. 원리란 캐릭터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네이년에 검색해보세요. Where's 원리 혹은 원리를 찾아라 라고 하시면 이게 시리즈물로서 원리라는 어떤 만화 캐릭터를 찾는 거예요. 실제로 숨바꼭질 하듯이 찾는 건데 그 책 자체가 그림책이야. 근데 그 한 페이지랑 그러니까 두 페이지에 연결해서 전체 두 페이지에 해당하는 그림이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수백만의 어떤 군중들이 바글바글한 그런 중에서 코딱지만한 원리 캐릭터를 찾아내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과 그 책을 보면서 누가 먼저 원리를 빨리 찾나 내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원리가 안경을 쓰고 굉장히 마른 몸에 모자를 쓰고 화이트와 레드 스트라이프로 있는 티셔츠에 파란색 청바지, 스키니진을 입고 있는 전형적인 유럽의 마른 남자이거든요. 남자아이? 아이는 아니고 남자거든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영국 상업예술가인 마틴 헤드포드라는 사람이 그 원리라는 캐릭터를 만들고 엄청나게 인기를 끌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휘와 뭐 빈칸성 어휘 같지는 않고요. 밑줄형 어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어휘와 제목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목은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쑥 훑으면서 마지막에 다른 제목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문장서부터 들어갑니다. 1986년에 마틴 헤드포드라는 영국의 상업예술가가 있었는데 자, 그 사람이요. specialize in 형광펜 아시죠? 무엇을 전문으로 하다라는 겁니다. 뭐를 전문으로 그렸냐면 군중 장면의 씬 장면을 그렸던 걸로 유명했대요. 군중의 장면을 캐릭터로 그리는 그러한 만화를 그리는 것을 전문으로 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had an idea. 아하!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야. 내 그림을 책의 형태로 출판해보자. 그래서 거의 그림을 보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의 생각은요. was to depict 뭐하다? 형광펜? 묘사하는 겁니다. 굉장히 익살스러운 군중의 장면을 다양한 장소에서 묘사해.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는 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는 어떤 비치, 해변가가 될 수도 있고요. 열차,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스타디움이 될 수도 있고 박물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디파트먼트 스토어, 백화점이나 아니면 시장통 같은데 이런 데가 다 그런 배경이 되는 장소입니다. 이 배경이 되는 장소에 정말 수천 명, 수백 명의 인간들이 빼곡하게 작은
미니어처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누굴 찾아야 돼? Where's Wally? 월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얘기였어요. 자, 그런데요. 그냥 일반적인 그림만 그리면 이 책에 통일된 어떤 테마가 없겠죠. 따라서 to create a unifying theme, unifying 형광펜, 통일된 어떤 주제, 즉 일관성 있는 요소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가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 캐릭터는요, 짐가방을 맨 여행객, 배낭여행을 하는 사람 같은 그런 투어리스트를 만들어내고 그 사람이 매 장소마다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원작 버전에서는요, 이 캐릭터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월리였다고요. 그는 계속해서 나아가서 출판을 하게 됩니다. 형광펜 Seven More Where's Wally Books, 월리를 찾아라 시리즈를요 7권 연달아서 출판을 하게 되고요. 크라이터 텔레비전 쇼에서도 역시 이 캐릭터를 만들었고, 그 다음 신디케이트, 이 단어는 밑에 별표 단어로 나와 있죠. 그렇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사나 사진,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등을 여러 신문사에 팔다라고 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판다. 코믹 스트립, 연재 만화 같은 형식으로 팔고요. 다음에 라이센스는 사용권을 주는 거죠. 여러 가지 비디오 게임으로도 그 캐릭터의 사용권을 부여했다. 자, 이 부분이 웬톤서부터 뭐 출판하고 뭐 신문 잡지에도 팔고 TV쇼에도 나오고 비디오 게임에도 나오니까 한마디로 Where's Wally가 뭐 했어? 엄청나게 빅히트를 쳤겠지? 그래서 대유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단어가 뭐로 돼 있어? 체크 다른 색깔로 돼 있는 거 보시죠? 자, the fad, 유행이라는 단어야. 대유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유행을 얻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비록 그 인기는 평생 가진 않겠죠? 1990년대 말쯤에 물론 감소했어. 감소하긴 although 했지만 there's also 여전히 이따금씩 월리 영화에 대한 회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월리는요 대략 17개국에 최소 17개국에 그 사용권을 부여받았었는데, 즉 사용권이 판매되었는데 그 17개국에서 그는 거의 얼굴은 어때? 똑같습니다. 하지만 often goes by different name, 다른 이름, 즉 나라마다 이름은 좀 달라졌었나 보네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월리란 이름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모습은 똑같고 이름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다 정도로만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지칭 추론이었는데 출제 포인트는 어휘랑 제목. 하나 더 볼까요? 우리 내용 일치 정도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일치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제목 정리합니다. 관광가 캐릭터 월리의 탄생과 유행,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크게 핵심적인 어휘나 제목 그리고 내용 일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회 동영상까지 NG에 마무리 졌고요. 자, 8회는 동영상이 없으니까 저와는 동영상으로는 이제 수능 완성으로 넘어가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